정가에서는 이분이 핵폭탄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분이 당대표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요. 이현주 의원, 워낙 대선 때부터 눈물로 안철수 전 대표 지지를 호소한 분 아니겠습니까? 둘을 비교하자면 내가 더 난 것 같다. 오늘 당대표 선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간 많은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의 출마 종용이 있었지만 어떠한 때보다도 우리 당의 엄중한 시기이기에 많은 날 동안 불면의 고민을 했습니다. 어제도 한 2시간 고민하면서 2시간을 잔 것 같은데요. 저 이현주가 위기에 국민의당을 구하는 구원투수가 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를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제가 강력하게 경쟁함으로써 안 대표가 당대표가 되시든 아니면 제가 대표가 되든 그래야 국민의당이 성장할 수 있고 혁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더 나은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못 넘어선다면 그것도 또 그분의 어떤 실력 문제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도와주실 분들입니다. 최창렬 영인대 교육대학원장, 정태원 변호사도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더 나은 대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워낙 안철수 전 대표를 도울 때 끝까지 어려울 때마다 도와달라고 했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저격수가 될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이현주 의원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만약 출마하면은 자신은 네.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아는데 그야말로 전격 출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네. 근데 이현주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했죠. 네. 김종인 위원장을 따라서 탈당을 하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안철수 대표에게 안철수 네. 후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과 지금 이제 몇 달 차이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면이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최근에 그 이른바 이제 그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에서 이른바 밥하는 아줌마 논란이 많았잖아요. 이현주 의원이 아주 그때는 항상 그 다음 날에 보면 안철수 전 대표에 글쎄요. 대한 지지를 또 그때 이끌어내고자 이제 워낙 하던데요. 뭐 비판을 많이 받은 게 아니라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다음 날 한 얘기가 안철수 전 대표를 더 따뜻하게 보듬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사장님 월급 자기는 받지 않았다. 왜 그렇게 아르바이트생들이 뭐 시급 안 받는 거 이런 거 왜 문제 삼냐라고 해서 또 비난에 직면했는데 네. 그때도 이 국민의당은 안철수라는 이런 자산 위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뭐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자신이 이제 코너에 몰리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국민들의 비난에 직면했을 때 안철수라는 우산 속에 숨으려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사안으로 볼 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정치 생명을 걸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더 위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정치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행동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정당도 이합 집산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탈당도 할 수 있고 이런 건데 적어도 그때와 지금의 상황 변화가 크지 않다면 더군다나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게 사실이라면 적어도 정치 생명을 걸었다. 네. 그때와 지금 왜 지금 출마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 단지 저렇게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자신이 더 나은 것 같다는 말은 대단히 교만한 얘기예요. 그렇게 네. 어떻게 본인 얘기를 합니까? 그거는 유권자인 그 당심이 판단해 주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이현주 의원의 그 출마의 변 자체가 어떤 지지자나 또 유권자들, 당내 당원들에게 큰 어떤 설득을 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천정배 전 대표도 반성하고 자숙할 뿐이 경쟁자를 공격한다는 오해 탓에 별말은 하지 못했지만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논평을 출마 냈습니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일단 뭐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본인이 네. 이제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가 안 나가면 내가 대표를 나가겠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었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한다고 하니 그 비난이 쏟아질 때 상당히 그 옆에서 옹호를 많이 했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최고위원 한다가 최고위원이 안 됐고 이제 대표로 나가신다고 하는데 최고위원 나가는 게 여의치 않아서 아마 그런 대표로 튼 이야기가 건가요?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이 그렇다고 해갖고 뭐 지금 와갖고 안철수 전 대표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뭐 저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오히려 그 긍정적인 그런 그 표를 모아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본인의 또 이렇게 몸값도 올리는 뭐 그런 뭐 효과도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마를 탓할 수가 없죠. 네. 국회의원이 뭐 당대표에 출마하는 거는 뭐 당연한 일인데 지금 왜 제가 아까 그런 좀 비판적인 말씀 드렸냐면은 정치인의 이 문법이라는 게 정치인의 언어라는 거는요. 최소한 논리의 일관성을 가져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자꾸 뛰어넘으려 하니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입지라든지 정치적 무게감을 자꾸 드러내려 하니까 그런 점들은 어쨌든 당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인 거죠. 녹색 점퍼를 입고 안철수 전 대표와 함께 유세를 하는 이현주 의원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이분에겐 눈물 또 울컥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정치 생명을 걸었다고 그랬었는데요. 안철수 전 대표에게 걸었다고는 했지만 본인에게 건 건지 과거의 그 장면 모시겠습니다. 저는요, 안철수 후보한테 정치 생명을 걸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아이들, 우리 대한민국 정말 큰일 난다. 우리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모여서 새로운 판을 짜게 하게끔 여기 계신 여러분께서 도와주십시오. 네, 네, 의원님. 이상돈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출마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의원이 40명 중에서 39명이다. 네. 딱 한 명이 출마라고 한다. 그게 바로 이제 이현주 의원이었는데 딱 출마라고 했던 이현주 의원이 이제 자기가 나오겠다는 거죠. 아마 네. 제가 알기로는 어제 밤늦게까지 안철수 의원 측에서 굉장히 설득을 많이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아마 이제 안철수 전 대표와 좀 파트너로 해서 최고위원 나가려고 했는데 안철수 전 대표 측이 조금 시큰둥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좀 이미지 자체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설화로 해서 네.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좀 같이 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쪽으로 아마 사인을 보낸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이 그럼 직접 나오겠다 해서 이제 안철수 대표를 이제 뛰어넘겠다 하는 것인데 물론 아까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보면 네. 안철수 전 대표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유일한 한 명의 자기 측근 안측이라고 하는 의원조차도 좀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좀 정치력을 좀 비판하고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지금 저 호남에 내려가서 이제 당원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 자리에 딱 10분이 오셨어요. 아유, 썰렁하던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주변에 아무도 안 남아있고 마지막 남아있던 의원마저도 지금 안철수 의원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면서 지금 출마를 해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라는 게 결국은 이제 사람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인데 그동안 많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력이 과연 이 정도 수준인가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장면 아닌가 싶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광주 돌 때 정말 당원이 10여 명밖에 없다는 소식 때문에 대비가 되던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팬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던 이현주 의원. 지금 근데 안철수 전 대표 측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 그러니까 이거 당혹스럽고 곤혹스러운 하나의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현주 의원의 그 출마에 대해서 지금 코멘트를 안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그 이번 전당대회가 친한과 반한의 대결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지지표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안타까울 겁니다.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지금 어차피 지금 그 친한데 그 반한의 대결이 2대1 구도였다고 네. 한다면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지금 친한 쪽에 섰었던 이현주 의원이 같이 또 그 레이스에 동참함으로써 2대2 구도가 되고 어차피 결선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 결선 투표에서 어차피 정리가 될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토론 과정에서 당내 그 TV 토론 과정에서도 이 2대1 상황에서 자신에게 쏠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그 출마에 따른 비판적인 여론을 이현주 의원이 디펜스 해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식의 생각도 좀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현주 의원은 그럴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그 출마를 여러 지금 반대의 무릅쓰고 지금 출마하는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 상황에 직면한 건 사실인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또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또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안철수 이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이 지금 일반 유권자들의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아마 상당히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적 위기가 이 생명이 위급하다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또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표가 뭉치는 그런 또 하나의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또 이 정치의 경우수도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에 아마 나름대로 마음 위안을 찾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 새 정치를 내걸었는데 말이죠. 네. 국민의당 비전을 바라보는 당대표가 아니라 냉정하고 비정한 정치공학을 바라보는 당대표 경선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착잡하게 볼 것 같습니다.
당대표 중에 지금 이혜훈 대표가 사실 가장 현장형인 것 같아요. 오늘 열심으로 전국을 도는 민심 잡기 행보가 여러 방송 카메라 그리고 신문 기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이혜훈 대표가 대표 취임한 다음에 정부에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이런 스탠스를 많이 유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른정당이 뭔가 좀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네. 어쨌든 이혜훈 대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역시 시장 한복판으로 자주 가시더라고요. 현장에를 많이 뛰어들고 네. 아, 현재 저 순대인가요? 네, 지금 뭘 네. 드시고 있는 것 같은데 대선 국면 선거 과정 선거 국면도 아닌데도 저렇게 이제 민생 현장 탐구하고 이러는 건 보기 좋습니다. 일단 보기 네. 좋은데 아무리 그래도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잘 안 올라요. 저 정도 상당히 개혁적인 목소리도 내고 그리고 정부에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바른정당의 그 스탠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념적인 지형의 문제. 네. 역시 보수층들은 아직은 자유한국당이 보수의 어떤 적통이라고 보는 것 같고 또 중도를 지향한다고 합니다만 중도라는 게 대단히 애매한 스탠스고 하기 때문에 이혜훈 대표가 상당히 그리고 바른정당 자체가 나름 어쨌든 지형은 잘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지지율은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안타까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이혜훈 대표가 1박 2일 과정으로 충청권을 지금 순회하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바른정당 입장으로선 이 충청권에 대한 그 순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심지어 충북도당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도 한 명도 없어요. 네. 완전 불모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하여튼 이혜훈 대표와 또 유승민 전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충청권에 뭔가 그 기반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아마 네. 그런 마음으로 1박 2일 열심히 뛰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체성이라든지 정책 면에서 과연 그 충청권에서 얼마나 바른정당을 받아들여줄 것인지 그것이 네. 이제 관건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주부 구단으로서 이혜훈 대표의 내공을 볼 수 있는 시장 돌기, 전부치고 순대를 먹으면서 그러나 더 귀를 열고 듣겠다라고 한 행보를 봤습니다. 듣는 것보다 말하는 이 두 분의 사진, 상당히 긴박한 대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한반도 상황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실은 국정원 계약 저지 태스크포스인데요. 면면이 오늘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단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은 낯익은 분이시죠? 좀 너무 가까이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지금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은재 국정원, 의원입니다. 예, 네. 국정원 여러 가지 TF 문제가 사실 국정원에서 여러 가지 지금 댓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안들 내걸고 많은 지금 공세를 펴고 있고 이게 아마 지금 검찰 수사로도 이어지고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막기 위해서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서 네. 이걸 좀 어떤 국정원을 향해서 좀 이제 수사 자체를 제대로 하라라고 이제 지금 아마 촉구를 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권성동 의원이나 이은재 의원이 아마 위원이 돼서 아직 위원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국정원의 어떤 저런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뭐 제일 야당으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네.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 국정원의 그런 그 적폐청산 TF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견제를 하는 것은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그 특위 이름이 계약저지특위거든요. 네. 저는 차라리 개선특위라고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네. 그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지금 그 신봉하는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보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보의 그 핵심 축이 돼야 될 이 국정원이 국가 안보보다는 정권 안보를 통해서 그 골몰함으로써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 안보를 해쳤던 측면이 더 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계약 특위를 하자면 그럼 지금 현재 국정원 상황은 그대로 투자의 얘기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자신들이 앞장서서 국정원의 개선을 위한 또 다른 대안을 내놓으면서 좀 발전적이고 상생적인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네. 지난 청문회에서 익숙했던 이완영 의원 그리고 이은재 의원, 권성동 의원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면면으로는 앞으로 활동이 어떻게 전개될 그래서 것으로 이은재 보이시는지요? 의원하고 지금 이완영 의원 꽤 많이 익숙한 분인데 이완영 의원이 지난 국정조사 때 국민들에게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었잖아요. 네. 지난번 국조 때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이은재 의원도 마찬가지고 해서 저는 국정원 개약이 됐건 개선했건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개약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저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고 딱 한마디만 드리면 지금 2009년부터 2012년도까지 국정원 댓글 부대를 운영한 거 아니에요? 민간인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네. 뭘 계약을 망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국정원이 더 잘 되기 위해서 개혁을 하겠다라는 건데
전 자유한국당이 아직도 도대체 시대 정신과 국민들의 민심을 잘 못 읽고 있다는 생각이 저기서 아주 결정적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가 네. 이제 이게 국정원 개혁발전위의 산하에 그 TF가 두 개가 있거든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있고 또 조직쇄신 태스크포스가 있는데 네. 지금 문제는 적폐청산 이제 태스크포스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들이 보면 어떤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국정원의 이런 그 내부 비밀을 왜 대부분이 외부인 민간인들에게 그걸 공개할 수 있냐는 문제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이 그 법을 위반해서는 거기에 대한 조사와 또 필요한 책임은 추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네. 그 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장 뜨거운 주제가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오늘 검찰이 회고록 인쇄도 압류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국고로 환수되는 게 그동안 충분치 않았다. 50% 조금 넘게 받아들인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자, 이제 서점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을 파는 순간 500만 원을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한 권당 500만 원입니다. 5.18 쪽에 넘겨주거나 해야 넘겨야 되죠. 지금 얘기 나온 게 1권, 네. 혼돈 시대의 3권인데 그중에서 1권이에요. 삭제 명령을 받은 곳이 33곳. 거기서 이제 북한군이 개입했다. 5.18 민주화 운동이. 네.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그리고 헬기 사격이나 폭력 지담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법원이 이제 출판 및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5.18 민주화 운동이 북한군이 개입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걸 논평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도대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 당시 실세였는데 그때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개입하는 누가 개입해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니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고 네. 그리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지난번 저기 국회의원들이 가가지고 헬기가 사격한 그 흔적을 봤었잖아요. 또 하나가 폭력지단이 없었으면 그 많은 인명피해는 다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걸 북한군이 개입해가지고 쏜 겁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전두환 회고록이라고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이걸 가지고 또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도대체 어떤 인식에 사로잡혔는지 모르겠어요. 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출판 유포 못하게 하면 당연하고 한 권에 500만 원 추징금 쪽으로 해가지고 하게 아니 500만 원 내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2,205억이잖아요. 1997년도에 확정된 그 추징금이. 그렇죠. 그거 하게끔 이거 법원이 조치하는 건 저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검찰에서는 5.18 기념재단 제보해달라고 하던데요. 서점에서 책을 팔면 말이죠. 이게 지금 뭐 3권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권, 그러니까 혼돈의 시대, 여기에서 33곳에 이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으면 네. 출판도 안 되고 판매도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걸 어기면 한 권당 500만 원씩 원고 측, 신청인 측에게 이제 줘야 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회고록이 이게 이 재판에서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 진 근본적인 원인은 본인 스스로 그 월간지와 인터뷰를 할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고 난 그거 처음 듣는데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는데 이 책에는 북한군 몇백 명이 개입했다는 그런 쪽의 주장이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 본인 말도 안 맞지 않느냐. 따라서 이거는 허위거나 잘못된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서 결국에 이제 출판도 금지되고 이제 배포도 금지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지금 현재 또 이번에 또 이 출판물에 대한 이게 이제 팔아서 책이 이제 그 수익이 날 거 아닙니까? 네. 이것에 대해 또 압류 명령이 또 내려졌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추징받은 2,200억 중에서 한 56%만 내고 나머지는 지금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번에 지금 일단 이 이야기로 해서 지금 택시 운전사 영화 자체는 상당히 좀 이제 흥행을 가도록 하고 있고 또 네. 본인은 지금 책 판매 대금까지 전부 다 또 압류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하여튼 전두환 전 대통령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에도 식지 않았던 정가 소식 네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